우리는 이걸 못 만듭니다. 중국 조선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50조 원짜리 입찰에서 4배나 싸게 냈는데 탈락했습니다. 한국한테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한국에 기술료를 내고 있습니다. 35년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베이징에 돌아가 올린 충격적인 보고서,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노르웨이 오슬로 에퀴노르 본사 회의실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왕웨이입니다. CSSC 중국 선박집단공사 해양신에너지 사업부 수석부 총재예요. 35년 동안 중국 조선업의 성장을 이끌어왔죠. 업계에서는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 조선의 황제.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50조 원짜리 프로젝트 입찰 결과를 듣기 위해서요. 에퀴노르 구매 담당 부사장 라르스 한센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50조 원. 북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는 초대형 사업이었죠. 우리 CSSC는 이번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가격을 극한까지 낮췄어요. 한국보다 4배 저렴하게. 라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 부총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겼겠지. 4배나 싸니까. CSSC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은 탈락입니다. 최종 선정 업체는 한국 컨소시엄입니다. 한국.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4배나 저렴합니다. 4배요. 똑같은 부유체를 만드는데 가격이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입니까? 라르스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왕 부총재님, 이건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25년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25년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상풍력 발전소는 25년을 바다 한가운데서 버텨야 합니다. 파도, 바람, 염분, 태풍. 그 모든 걸 견뎌야 해요. 라르스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만에 녹스는 싼 것과 25년을 버티는 비싼 것. 당신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년 만에 녹슨다고? 그건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우리 품질도 국제 기준을 충족합니다. 왕 부총재님. 라르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해상풍력 구조물. 설치 3년 만에 용접부가 갈라지고 도장이 벗겨졌어요. 수리 비용만 초기 건조 비용의 60%가 들었습니다. 그건 일부 업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CSSC는 다릅니다.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오슬로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라르스가 말했습니다. 왕 부총재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에요? 왜요? 왜 우리가 4배 비싼 한국을 선택했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라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제, 울산, 옥포, 한국 조선소 3곳을 다 돌아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굴욕이었어요. 35년 동안 중국 조선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세계 1위를 만들었어요. 그런 제가 노르웨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한국에 가서 배워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50조 원이에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가보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한국이 뭘 그렇게 잘한다는 건지 직접 보고 약점을 찾아서 다음 입찰에서 뒤집으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를.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우리가 만든 배들이 떠다니고 있겠죠. 중국 조선업 세계 1위. 저는 그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35년 전 제가 처음 조선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본이 1위였고
한국이 2위였죠. 중국, 세계 시장 점유율 5%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값싼 노동력, 그리고 무엇보다 물량 공세. 남들이 한 척 만들 때 우리는 10척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고민할 때 우리는 일단 지었어요.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됐으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세계 조선 점유율 47%, 거의 절반입니다. 한국이 29%, 일본이 17%. 물량으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 1위예요. 저는 그 성공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CSSC 수석 부총재, 연간 수주액만 800억 위안, 하나로 15조 원이 넘어요. 전 세계 해운사들이 제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15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탈락했어요. 한국한테 4배나 싸게 냈는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리웨이핑이 옆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직속 부하이자 기술이사입니다. 부총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한국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거제, 울산, 옥포, 3곳 다 돌아볼 예정이에요. 리웨이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 같이 가서 눈 크게 뜨고 봐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약점을 찾아야 해. 반드시.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물량으로는 1위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었거든요. LNG 운반선, 세계 시장의 80%가 한국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역시 한국이 1위예요. 해양 플랜트, 한국이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물량은 우리가 1위인데 돈이 되는 건 전부 한국이 가져갑니다. 왜? 가격은 우리가 훨씬 싼데 기술력, 그건 인정하기 싫었어요. 우리도 기술이 있습니다. 일본한테 배웠고 한국 것도 연구했어요.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대 상하이 조선소 노동자였던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일본 도면을 베끼며 밤을 새웠어요. 일본어도 모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었죠. 그게 중국 조선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웨이야, 언젠간 우리가 원조가 되어야 한다. 베끼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2등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1위입니다. 물량으로는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베끼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2등.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아내 메이린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결과 어땠어? 탈락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또.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또. 맞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부가 같이 선박 입찰해서 한국한테 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국 가봐야 할 것 같아. 한국에. 왜? 에퀴노르에서 그러더라고. 직접 보면 이해할 거라고. 메이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봐요. 열린 마음? 당신 항상 그러잖아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방어적으로 변한다고.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어적이라고? 난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량 1위인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왜 돈 되는 건 전부 한국이 가져가는 걸까? 왜 가격이 4배나 싼 우리를 안 쓰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약점을 찾으러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깔끔하네. 인정하기 싫지만 공항은 훌륭했어요. 베이징 서우도 공항보다 동선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빨랐고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공항 하나 잘 만든다고 조선 기술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마중 나온 건 하나오션 해양사업본부장 박성호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과묵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왕 부총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요. 반갑습니다. 박 본부장. 차에 오르니 박성호가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서울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에 거제로 출발합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울산 HD현대중공업,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오션 오포조선소 순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곳 다 보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5일 정도 잡았습니다. 충분하겠네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5일이면 약점 찾기에 충분하지. 리웨이핑이 옆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부총재님, 이동하면서 한국조선소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까? 그래, 보여줘.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 세계 2위 조선사, LNG, 운반선 세계 1위, HD현대중공업 세계 1위 조선사, 연간 수주 30조 원, 하나오션 세계 4위, 해양플랜트 특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세계 1위, 물량으로 치면 우리 CSSC가 1위야. 그건 맞습니다만. 리웨이핑이 말을 흐렸어요. 뭐가 맞습니다만이야? 팩트잖아. 고부가 가치 선박 기준으로는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8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데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꽤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화려하다고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죠. 두바이도 화려하지만 배 못 만들잖아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퀴노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해야 했어요.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결과가 쏟아졌어요. HD현대중공업 파이플로트 15MW급 부유체, DMV 인증 획득, 삼성중공업 스냅인드 모듈화 설계, BV 인증 완료, 하나오션 윈드하이브 육각형 기둥, ABS 인증.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DMV, BV, ABS. 전부 세계 최고 권위의 선급 인증이에요. 우리 중국 제품은 아직 국제 인증을 못 받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도 곧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키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제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왕 부총재님, 한국 조선소는 처음이십니까? 네, 처음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 없습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소야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독 있고, 크레인 있고, 용접하고 도장하고. 기본은 같잖아요. 박성호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미소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에퀴노르 라르스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러네요. 직접 보면 안다고. 뭘 알게 된다는 건지. 차층 밖으로 남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대교를 건너는데 멀리서 뭔가 거대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크레인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크레인들.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수십 대가 숲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게 삼성중공업 조선소인가? 차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어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앞에 펼쳐진 건 상상을 초월한 스케일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조선소 안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다니고 식당이 있고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박성호가 대답했어요. 이 조선소만 약 400만 제곱미터입니다. 400만 제곱미터. 저는 머릿속으로 환산했어요. 축구장 560개 크기입니다. 직원은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만 약 1만 3천 명입니다. 협력업체 포함하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 우리 CSSC 상하이 조선소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안내 직원이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드라이독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드라이독. 배를 만드는 거대한 웅덩이죠. 어느 조선소나 있는 시설입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드라이독이야 다 비슷하지. 그런데 드라이독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드라이독이 아니라 협곡이었어요. 길이 720m, 폭 98m입니다. 720m?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720m라고 하셨습니까? 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저는 리웨이핑을 쳐다봤어요. 우리 상하이 조선소 드라이독 길이가 얼마지? 리웨이핑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최대가 480m입니다. 480m 대 720m. 1.5배 차이. 저는 드라이독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이 아득히 멀었어요. 깊이만 해도 수십 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올려다보니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크레인. 수천 톤짜리 블록을 들어 올리는 초대형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저 크레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건 4200톤급입니다. 4200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최대 크레인이 몇 톤이지? 리웨이핑이 대답했습니다. 2400톤입니다. 거의 2배. 저는 고개를 들어 크레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천천히 블록을 옮기고 있었어요. 마치 장난감을 집어 올리는 것처럼 가볍게. 4200톤짜리 물건을. 저기 보이는 게 뭡니까? 박성호가 가리킨 방향을 봤어요. 드라이독 안에 거대한 선체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배였어요. LNG 운반선입니다. 18만 세제곱미터급이에요. 한 척 가격이 얼마죠? 약 2,800억 원입니다. 2,800억 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800억 원짜리 배를 저렇게 줄줄이 만들고 있다니. 조선소를 걸어 다니면서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디를 봐도 끝이 없었어요.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고 크레인이 블록을 옮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대 같았어요. 아니, 군대보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리웨이핑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총재님, 이건 좀 예상 밖인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 규모부터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중국이 물량 1위라고요? 숫자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압도적인 인프라 앞에서 그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드라이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해양 플랜트 야드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죠.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해양 플랜트 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거대한 철 구조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삼각형 플랫폼 위에 기둥 3개가 솟아있는 형태. 높이만 해도 건물 15층은 되어 보였어요. 저게 스냅인드입니까? 네. 15MW급 부유체 시제품입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구조물의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접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용접 부위를 살펴봤어요. 깔끔했습니다. 아니, 깔끔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어진 것 같았죠. 용접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내 직원이 대답했어요. 3D 스캐닝으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검사합니다. 용접 결함은 엑스레이로 전수 검사하고요. 밀리미터 단위, 전수 검사. 저는 손으로 용접 부위를 만져봤어요. 매끄러웠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품질이었어요. 도장은요? 선체 표면 처리 후 에폭시 코팅, 그 위에 폴리우레탄 탑 코트. 총 5단계 공정입니다. 5단계. 우리는 3단계예요. 저는 도장 표면을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균일했어요. 붓 자국도 없고 두께 편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성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왕 부총재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해상풍력 구조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가 갈라져 있었고 도장이 벗겨져 있었어요.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에서 만든 해상풍력 구조물입니다. 설치 3년 후 상태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고작 3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요? 어디서 찍은 겁니까? 푸젠성 앞바다입니다. 중국 업체가 만든 고정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에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게 우리가 만든 거라고?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초기 건조 비용의 약 55%가 들었다고 합니다. 55%. 절반이 넘는 돈을 수리에 쓴 거예요. 박성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깨끗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녹 하나 없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같은 바다에 설치된 지 7년 됐어요. 7년. 7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깨끗하다고요?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3년 된 중국산 녹투성이, 용접 균열. 7년 된 한국산 새것처럼 깨끗.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리웨이핑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총재님, 이건 좀 심각한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싸다고요? 4배나 싸다고요? 3년마다 55% 수리비가 들면 그게 싼 겁니까? 25년 동안 바다에서 버텨야 하는데 3년 만에 녹슬면 그게 경쟁력입니까? 에퀴노르 아르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3년 만에 녹스는 싼 것과 25년을 버티는 비싼 것. 당신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 말이 비방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팩트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일정으로 가시죠. 더 이상 이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호가 말했어요. 왕 부총재님,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이제 시작이라는 것처럼.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조선소. 여기가 세계 최대 조선소라고 했어요. 정문을 통과하는데 어제 삼성중공업에서 받은 충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더 컸어요. 전체 면적이 약 720만 제곱미터입니다. 720만. 삼성중공업의 거의 2배. 여의도 면적의 2.5배라고 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조선소만 약 2만 8천 명입니다. 협력업체 포함하면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버스 노선도 있고 자체 소방서도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건 김현우 박사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해양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고 했어요. 왕 부총재님, 저희 연구동으로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연구동 건물에 들어서자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에 수식이 빼곡했고 모니터에는 시뮬레이션 화면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연구합니까? 부유체 설계입니다. 유체역학 시뮬레이션부터 구조해석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자체적으로.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외부 기술 도입 없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이플로트는 100% 저희 자체 설계입니다. 김 박사가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하이플로트의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반잠 수식 구조. 3개의 기둥이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 플랫폼이 올라가 있었어요. 하이플로트의 핵심은 수동형 평형수 시스템입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수동형이요? 네. 일반적인 부유체는 펌프로 평형수를 조절합니다. 파도가 오른쪽에서 치면 왼쪽에 물을 더 채우고 이런 식으로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그 방식은 단점이 있어요. 펌프가 계속 돌아가야 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고장 위험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펌프 고장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요. 김 박사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하이플로트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구조적 형상 자체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의 위치를 최적화해서 파도가 쳐도 자동으로 복원되게 설계했어요. 오뚜기처럼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오뚜기, 펌프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됐으니까요. 흔들려도 저절로 수평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펌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거죠. 한국은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설계했어요.
구조 자체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확 줄어들겠네요. 네. 해상에서 펌프 고장 나면 수리하러 가는 것만 수십억 원이거든요. 저희는 그 문제 자체를 없앴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우리보다 나은 접근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팩트였어요. 이 기술로 인증은 받았습니까? 프랑스 BV에서 10MW급 기본 인증 받았고 지금 15MW급 확대 인증 진행 중입니다. BV, 뷰로 베리타스.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급 중 하나죠. BV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김 박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솔직하세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회사가 독자 설계한 부유체라니까요. 그건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수조 시험 결과를 보여주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김 박사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인증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유럽에서도 못 본 접근이다.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거든요. 리웨이핑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부총재님, 우리도 이런 기술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었거든요. 우리 중국은 아직 펌프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수동형 평형수 시스템은 연구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건조 현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셋째 날, 하나오션 오포조선소로 이동했습니다. 박성호의 홈그라운드였어요. 왕 부총재님,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저희의 진짜 강점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솔직히 더 볼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규모, 품질, 기술. 이미 충분히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호의 눈빛이 묘했어요. 조선소 안을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뭡니까? 거대한 선박이 정박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화물선 같지 않았습니다. 갑판 위에 초대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해상풍력 설치선입니다. 영어로 WTIV라고 하죠. 설치선이요? 네. 부유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다에 가져가서 설치해야 하거든요. 이 배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설치선을 올려다 봤어요. 크레인 높이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크레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2600톤입니다. 15MW급 터빈을 설치할 수 있어요. 2600톤. 이 배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박성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요. 저희 하나오션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만요. 부유체를 만드는 회사가 설치선도 만든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씹었어요. 그러면 부유체 설계할 때 이 배의 크레인 용량을 고려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부유체 설계할 때 이 배의 크레인 용량을 고려했어요. 그리고 이 배를 만들 때 저희 부유체 규격에 맞췄고요. 수직 계열화, 부유체와 설치선을 한 회사가 통합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박성호가 대답했어요. 유럽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노르웨이 회사가 하고 부유체는 스페인에서 만들고 설치선은 네덜란드 회사 것을 쓰고 다 따로따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설계 회사는 제조 탓을 하고 제조는 설치 탓을 하고. 맞아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컨트롤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에서 해결하고요. 저는 조선소 전체를 둘러봤어요. 드라이독에서는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부유체 시제품이 조립되고 있었고 항만에는 설치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 곳에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성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 지도를 보세요. 한국 남부 지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에 점이 찍혀 있었어요. 울산에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철강을 만드는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원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터빈을 만드는 회사죠. 네. 부산에 기자재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요.
밸브, 펌프, 전선, 페인트.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이 여기서 나옵니다. 점들이 모두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LS 전선도 여기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세계 최고 업체 중 하나죠. 발전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케이블을 저희랑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게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겁니까? 100킬로미터입니다. 100킬로미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클러스터군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공급망 클러스터예요. 철강, 기자재, 조선소, 설치선. 전부 한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중국은 어떻습니까? 철강 회사는 허베이성에 있고, 조선소는 상하이에 있고, 기자재 업체는 장수성에 흩어져 있어요.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류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부품 하나 조달하는데 일주일씩 걸리기도 해요. 한국은 반경 100킬로미터 안에 전부 있다고요? 이래서 졌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리웨이핑이 고개를 돌렸어요. 부총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선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어. 철강 회사가 조선용 강제를 만들고, 조선소가 부유체와 설치선을 만들고, 전선 회사가 케이블을 만들고,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조선소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바꿔야 해요. 그건 10년, 20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하나오션 측에서 저녁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울산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박성호와 김현우 박사, 그리고 한 명의 낯선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일본인이었어요. 왕 부총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호가 말했어요. 타나카 히로시 씨입니다. 전 미쓰비시 중공업 해양사업본부 기술고문이셨고, 지금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최대 중공업 기업이에요. 조선 분야에서 한때 세계 1위였죠.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왕웨이입니다. 타나카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왕 부총재님 명성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왜 일본 사람이 여기 있지?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가벼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날씨, 음식, 여행 이야기. 그러다가 타나카가 물었어요. 왕 부총재님, 한국 조선소 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충격받았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규모, 품질, 기술.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습니다. 타나카 씨도요? 네. 5년 전이에요. 미쓰비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타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참했죠. 처참했다니요? 저희 일본이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를 시작한 건 20년 전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먼저예요.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시험용으로 몇 기 띄워봤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반이 철거됐습니다. 절반이요? 비용 문제도 있었고 기술적 한계도 있었어요. 바다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타나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거든요. 어떻게요? 저희는 기존 해상풍력 기술을 개량하려고 했어요. 고정식에서 부유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조선업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조선업 기술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조선소들은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버티는 구조물을 만들어 왔어요. LNG 운반선, 드릴십, FPSO. 그 경험이 부유체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체 개발은 포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랑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봤자 한국만큼 못하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한 나라. 기술 강국으로 자부하던 나라. 그 일본이 한국에 손을 들었다고요? 왕 부총재님. 타나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편견 버리시길 바랍니다. 편견이요? 저도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타나카가 말을 이었어요. 중국이 물량으로는 1위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산업 생태계 때문이에요. 아까 박 본부장님이 보여주셨죠? 반경 100km 안에 모든 게 있다고. 그걸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일본도 못했어요. 리웨이핑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총재님, 일본도 포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나카가 말했어요. 왕 부총재님, 내일 울산 앞바다에서 실제 부유체 시제품을 보여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제가 포기했는지,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업단지의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본도 포기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지? 물량으로 1위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 되는 건 전부 한국이 가져가는데. 리웨이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총재님,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뭘?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걸. 다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35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내일 바다에서 직접 보면 결론이 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째 날 아침, 울산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박성호와 김현우 박사, 그리고 리웨이핑이 함께였어요. 배가 항구를 빠져나가자 동해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꽤 거칠었어요. 배가 출렁거렸습니다. 얼마나 가야 합니까? 약 40분 정도입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서 있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얼굴에 바닷물이 튀었어요. 지난 4일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라이독 720m, 3년 만에 녹슨 중국산 구조물, 수동형 평형수 시스템, 100km 클러스터, 일본도 포기했다는 말.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어요. 35년 동안 중국 조선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세계 1위를 만들었어요. 물량으로는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되는 건 전부 한국이 가져가는데, 고부가 가치 선박은 전부 한국이 싹쓸이 하는데, 15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박성호가 다가왔어요. 왕 부총재님, 저기 보이십니까? 그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뭔가가 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처럼 작았거든요. 배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거대한 구조물이 파도 위에 서 있었어요. 3개의 기둥이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 플랫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위에는 거대한 타워가 솟아 있었고 타워 끝에는 터빈 날개 3개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크기가 말이 안 됐습니다. 저게 하이플로트입니까? 네, 1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입니다. 배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구조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해수면부터 날개 끝까지 280m입니다. 280m. 저는 머릿속으로 환산했어요. 63빌딩이 249m입니다. 그보다 30m 이상 높아요. 90층 빌딩. 90층짜리 건물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떠 있는 겁니까? 바닥에 고정된 게 아니고요?
네, 부유식입니다. 바닥에 닷줄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파도가 쳤습니다. 구조물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수평으로 돌아왔어요. 저게 수동형 평형수 시스템입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펌프 없이 구조 자체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90층 빌딩이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요. 펌프도 없이 구조 자체만으로. 이건 우리가 못 만드는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난간을 꽉 잡았어요. 왕부 총재님, 괜찮으십니까? 리웨이핑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배가 구조물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압도적이었어요. 기둥 하나의 지름만 해도 수십 미터는 되어 보였습니다. 용접선이 깔끔했고 도장 상태도 완벽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구조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터빈 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저 날개 하나의 길이가 100m가 넘는다고 했어요. 100m짜리 날개 3개가 280m 높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파도를 맞으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이걸 못 만듭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총재님, 리웨이핑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인정해. 우리는 이걸 못 만들어. 저는 다시 구조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5년 동안 조선업을 했어. 세계 1위를 만들었다고 자부했지. 하지만 이건 못 만들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박성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왕 부총재님, 언젠가는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박 본부장.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박성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솔직하게요.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5년에서 10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를 따라잡는 건 더 오래 걸려요. 저희가 50년 동안 쌓아온 거거든요. 50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50년이라.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요? 박성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협력하시면 됩니다. 협력이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럽도 저희한테 기술료를 내고 라이선스를 사가고 있습니다. 혼자 개발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빠릅니다. 저는 구조물을 바라봤어요. 90층 빌딩이 파도 위에 서 있는 광경. 협력.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공업단지의 불빛들이 밤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1970년대 상하이 조선소. 아버지는 그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셨어요. 당시 중국 조선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도면을 베끼는 게 전부였죠. 아버지는 일본어도 모르면서 도면에 한자를 하나하나 옮겨 적으셨어요. 밤새 눈을 비벼가며 웨이야,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다. 언젠가는 우리가 원조가 돼야 해.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35년 동안 조선업을 했어요.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본을 베꼈고 저는 한국을 베끼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원조가 될 수 있을까?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물량으로 1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싼 거 많이 만드는 게 기술입니까? 진짜 기술은 오늘 본 거예요. 90층 빌딩을 바다 위에 세우는 것. 25년 동안 녹슬지 않는 품질. 펌프 없이 파도를 이기는 설계. 그게 진짜 기술이에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메일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웨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한국에서 힘든 일 있어? 힘들다기보다는 많이 깨달았어. 뭘?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물량으로는 1위지만 기술로는 아직 한참 멀었어. 일본도 포기했더라고. 한국을 따라잡는 걸. 메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인정해야지. 그리고 배워야지. 당신답지 않네. 왜? 항상 자존심 세우더니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방어적으로 변한다고 했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눈앞에서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90층 빌딩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봤어.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 그래서 협력해야 해. 혼자 개발하는 건 불가능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메이린이 잠시 침묵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 달라졌다기보다는 눈이 뜨인 거지. 언제 돌아와? 내일 비행기야. 조심해서 와요. 그리고 당신 결정 지지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베끼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고 더 현명한 길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성호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왕 부총재님,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박 본부장,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요?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 제가 무례했습니다. 한국을 얕봤어요. 약점이나 찾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익숙해요. 익숙하다니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처음에는 그래요. 아시아 조선소를 낮춰보는 시선. 하지만 직접 보시면 달라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파트너로서. 파트너. 그 단어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박 본부장, 제가 베이징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어떤 보고서요? 중국 정부에 건의하는 보고서요. 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박성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혼자 개발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일본도 포기했잖아요. 우리도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박성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왕 부총재님,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리웨이핑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부총재님, 정말 협력을 건의하실 겁니까? 그래. 정부에서 받아들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해야 해. 그게 옳은 길이니까. 부총재님,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아. 저는 리웨이핑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못 만드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리웨이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고맙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구름 아래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거제, 울산, 부산.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있겠죠. 90층 빌딩을 바다 위에 세우는 사람들. 25년을 버티는 품질을 만드는 사람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베끼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2등이에요. 하지만 협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함께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원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오면 아버지 산소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우리가 해냈다고. 여러분, 저는 왕웨이입니다. 중국 CSSC 해양신에너지 사업부 수석부 총재예요. 35년 동안 중국 조선업의 세계 1위를 만들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5위를 보내고 깨달았어요. 물량이 기술이 아니라는 걸. 싼 게 경쟁력이 아니라는 걸. 진짜 기술은 25년을 버티는 품질이고, 진짜 경쟁력은 90층 빌딩을 바다 위에 세우는 능력이에요. 한국은 그걸 50년 동안 묵묵히 쌓아왔습니다. 드라이독 720m, 크레인 4,200톤, 수동형 평형수 시스템, 반경 100km 클러스터.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의 투자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1위여도 기술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해요.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한국에 기술료를 내고 있어요. 150조 원짜리 시장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술이 세계 에너지의 미래를 바꾸고 있어요. 대한민국 조선 산업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왕웨이가 전해드린 K조선 이야기 어떠셨나요?
150조 원짜리 시장에서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4배 비싸도 한국을 선택한 이유. 25년을 버티는 품질. 90층 빌딩을 바다 위에 세우는 기술. 이건 단순히 조선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50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의 승리예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포기하지 않은 엔지니어들의 승리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중국의 추격도 거세고 기술 경쟁도 치열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증명했듯이 한국은 해냅니다. 앞으로도 K조선의 도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 파이팅 댓글로 한국 기술자들을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